계속적인 무기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제 낮은 항에서 러시아를 향해 컨테이너 1만 개를 환적했으며 이것이 무기든 탄약이든 북한이 계속 러시아로 실어나르고 있는 것에 대해 아무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성은 북러의 무기 거래는 명백한 안보리 위반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성 브리핑에서 밀러 대변인은 북한이 어제 러시아에 컨테이너 1만 개를 환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왜 미국은 북한의 무기가 러시아에 계속 공급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가라는 본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추가 무기 이전과 러시아에서 북한으로의 무기 이전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물론 우리는 이들 두 국가 모두에게 제재를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또한 우리는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안을 위반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으며 두 가지 모두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책임을 지게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Danny, go ahead. Thank you. Two questions on Russia, North Korea, and South Korea. 감사합니다, 매트. 러시아, 북한 그리고 한국에 관한 두 가지 질문입니다. 북한이 어제 러시아에 컨테이너 1만 개를 환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왜 미국은 북한의 무기가 러시아에 계속 공급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까? 우리는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추가 무기 이전과 러시아에서 북한으로의 무기 이전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들 두 국가 모두에게 제재를 가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공급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안을 위반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으며 두 가지 모두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책임을 지게 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며 이는 전적으로 한국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한미 관계에 균열을 일으키려는 푸틴 대통령의 전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한 코멘트는 않겠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역할이 이미 약해져 있기 때문에 북러 군사협력 등의 제재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옹호하며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단독으로라도 북러의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획기적인 제안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국무성에서 보이스 오브 워싱턴 제니박입니다. 우리 공화당 조은진 대표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12월이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오늘은요, 또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금 미국이 바닥이 나가지고 지금 아주 애를 먹고 있거든요. 하원에서 통과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만일 우크라이나 지원이 안 될 경우 젤렌스키가 푸틴한테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번에 이제 제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이 한미일 안보실장회의에 서울에서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과연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냐면은요. 근본적인 그 내용에도 나오던데, 아무튼, 설리반, 안보보좌관 발표에, 네.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해서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지만, 예. 당연히, 지금, 미국 국내에 여러 가지 지금, 민주당이, 집권당이지만은 공화당의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 때문에 6.1 예산안이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화당 플러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했고, 그것이 이제 반대 이유는 그 난민들에 대한 그 국경 예산이 더 시급하다. 그렇죠. 국민들의 여론 민심을 업은 거죠. 국민들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가 되니까 그렇죠. 여론조사에서도 이게 너무 많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고 너무 장기화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국민들의 저항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급하게 이제 뭐 젤린스키는 12일 날 미국으로 초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나서서 상하원들 좀 설득해봐라 이런 얘기겠죠, 그죠? 예, 여기 옵니다.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에 이제 백악관에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과연 이게 설득력이 지금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요, 국내 문제가 너무나 지금 빅 이슈가 돼가지고 이 돈을 맞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조원진 대표님께서도 윤석열 정부가 지금 내부 민생 문제에다가 지금 초점을 안 맞추니까 문제라 그러지만은요. 지금 양쪽 전쟁을 치면서 바이든 정부가 민생 문제에 조금 소홀한 것도 있고요. 지금 그 볼도 있죠. 멕시코 볼도에 불법 이민자들이 대거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이거 처리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얘들을 갖다가 우리 포개트에서 먹여 살려야 됩니다. 불법자들이요. 와가지고 취업도 안 되면은요. 전부 그거 보조금 타 먹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도 있고요. 지금요. 볼더를 갖다가 지금 철폐한 바람에 대거 와가지고 지금 이 이슈가 상당히 큰 지금 이슈로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과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이제 한국이 포탄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한국이 아주 뭐 유럽보다 더 많이 지금 지원했다고는 하는데 북한이 또 이걸 씹었더라고요. 한국이 이 포탄 문제를 이렇게 많이 지원했는데 우리가 러시아 지원한 거는 근처도 못 간다. 이래서 이제 한국 보고 또 전쟁 범죄자라고 또 이렇게 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편적 그 국제 질서라는 것이 뭐 인권의 문제고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저항인데 네. 좀 그거 궁금한 것은 미국이 발을 빼게 되면은 독일이 그 역할을 미국이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요. 국제사회도 마찬가지고 EU라든지 이런데 아주 상당한 낭패예요.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승리의 그 소위 말하는 그 샘플이요. 바로 그 우파 동맹국이 이긴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파 동맹 여기서 좌절이 된다면은요, 앞으로 우파 동맹국에서도 힘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형태로도 이제 손을 또 우파 동맹국에 벌리지 않을까 이것도 생각해 보고 있거든요. 지금은 뭐 우크라이나 전쟁 하나가 공급망의 문제라든지 식량 문제라든지 전 세계 경제에 직격탄을 날렸고 또 이게 이제 신냉전의 시발점이 된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하면서 이제 중동의 하마스 이스라엘 공격 또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대만이나 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의 신냉전 시대가 어쨌든 소련에 의해서든 미국에 의해서든 이것이 계속 이제 지속되고 있고 네. 그 신냉전 시대의 지속은 한편으로 봐서는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하고 소위 반중블록을 강화해가는 그런 입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공급망 문제라든지 식량 문제라든지 이게 이제 미국의 고금리 정책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죠. 국민들이 아무튼 외부 요인에 의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기타 국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한국의 경제가 많이 압박을 받고 있고 그 영향이 뭐 국가적인 대기업뿐만 아니라 민생 그게 서민들의 삶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명분을 찾아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킬 때가 됐다 이래 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요, 북한이 지금 또 나진항에 10,000개의 컨테이너를 또 실어 나르고 있거든요. 러시아로. 지난주에 제가 국무성, 국방부, 또 백악관 그 세 군데서 다 이 이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이렇게 러시아에다가 이렇게 무기 공급을 하면서 거의 그 무기가 우크라이나를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속수무책입니다. 이걸 막지 못하고 있어요. 예. 이 막지 못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엔은 말할 것 없고 북한은 뭐
자기들 살기 위해서 데려가는 거고, 유엔의 안보리의 작동 기능이 이제 거의 그렇죠. 무력화되고, 또 하나는 뭐, 그래 인해서 이제 국중 간에 그 무역 교류가 활발하게 이제 국경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뭐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국책 폐기의 문제는 쑥 들어가고, 완전히 이제 양당 간에, 소위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에 이제 신냉전으로 가니까, 거기에 이제 북한은 올라타서, 그렇게 계속 개발하고, 뭐, SLBM, ICBM, 이제 그 군사위성 발사까지 완성을 시키잖아요. 네. 결국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국 우리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이 그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안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악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좀 끝을 내야 된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저기, 컬트 캠벌이라고 아시다시피 동아시아 차관을 했는데, 백악관 또, NSC에서 인도 패시픽, 태평양 간사로 있는데, 이분이 지금요, 다시 국무총리 부장관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청문회를 했어요, 지난주에. 그 청문회에서 이제 부장관 이제 통과가 되면은 그 자리를 갈 건데,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이 핵 포기를 한다고 대화로 나온 거는 이미 물 건너갔다는 거였어요. 이건 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들도 똑같이 보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떤 대안이 있다는 거예요. 북한이 어저께 또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세계의 핵 강국이 됐다고요.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걸 지금, 누구말만 우리나라로 봐서 지금 뭐, 그 문재인 정권의 가장 악행이 이 원전 폐기 문제하고 북핵의 개발을 시간을 줬다는 거. 이 그렇죠. 거짓 평화쇼를 통해서 미국도 속이고, 네. 우방 국가를 다 속여버렸잖아요. 네. 거기에 영향을 우리가 직격탄으로 지금 받고 있는 거죠. 북한은 이미 이제 핵 보유국으로 인정만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안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힘의 균형을 잃어버렸다. 국방력에 있어서는. 그랬을 때 이제 대한민국의 전략핵이라든지 핵 개발 문제가 이제 대두를 해야 된다는 게 우리 제네바 기자의 그 일관된 주장이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북핵 폐기에 대한 로드맵이 진행이 안 되고 지금식으로 신냉전 시대로 돌아와서 이제 그 유엔 안보리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 같으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전략핵 자산을 그렇죠. 보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미국도 이제 그냥 북한의 핵을 보유국으로 인정하기 전에 대한민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 전략핵 자산을 배치하고 우리가 전략핵 자산을 보유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는 선회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문재인 정권만이 탓이 아니라요. 그 좌파 정권들 모두가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일 먼저 책임져야 할 땐 김대중 전 대통령 그분이요. 얼마나 속였습니까? 자기가 이런 말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온 세계가 다 아는 일이지 않습니까? 북한은 핵을 만든 능력도 없고 핵도 만들지 않는 거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랬냐는 책임진다는 사람이 이미 가고 없지 않습니까? 지옥으로 갔는지 뭐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면은 자 이래 놓고 다 뭐 죽으면 그뿐인데 그래서 지금 이런 사태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좌파들이 정신을 못 차는 게 이 말이 나왔으니까 말하죠. 전두환 대통령 왜 그분이 묻히지 못해야 합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솔직히 말하면은요. 강주 사태니 뭐 좌파들이 하는 것은 모두가 민주화 운동이고 민주사건이에요. 그리고 우파들이 조금 나라를 위해서 뭐 좀 하면은 그건 다 처단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화를 내면 안 되겠지만은 미국에서 내 모국이었던 한국을 바라볼 때 좀 우라가 쳐밀어요. 왜냐면은 왜 자꾸 우파들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고 그 감독이란 자가 이번에 뭐 서울의 범인지 평양의 범인지 모르겠는데
그 서울의 봄을 만드는 그 감독도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우파는 이렇다 할 영화 하나 못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역사를 왜곡하는 것을 이미 반박하는 영화. 이제 그 노무현 정권 때부터 문화계가 네. 거의 이제 좌파들에 장악돼 있다. 특히 영화계는 더욱더 그런 현상이고, 이번에 서울의 봄 같은 경우도 역사적인 사건 자체는 배경으로 했지만 그 등장 인물이라든지 내용들은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거의 과반 이상이 그 당시에 역사적인 체험을 해보지 않은 젊은 세대들이 그걸 보고 역사의 왜곡의 중심에 서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에 우파들의 문화계에 있는 우파들도 용기가 없어요. 또 만들어 놓으면 장사가 안 되니까 뭐 투자 받기도 힘들고, 또 정권 바뀌면 또 나름대로 공격받아야 되고 이런데, 아무튼 그 저는 언론 방송도 이제 양쪽이 공정한 언론 방송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고, 문화계도 이제 이 한쪽에 치우치는 그러한 문화계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도 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요, 이 판 내가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내가 미 국무성이 5.18에 기밀 해제된 것을 한번 봤어요. 기밀 해제된 거를 보니까는요, 이런 문건이 있어요. 한국에 지금 판결 나온 문건에 의하면은요, 정승화를 전두환이가 체포한 거는 정당방위예요. 정당방위해서 그때 합수부장으로서 누구나 미국에도 그런 사건이 있으면은 정당방위로서 그 사람을 체포해서 신문을 해야 돼요. 그거를 나쁘게 표현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 해례로 만들어 놨는데, 이 문건에도 보면은요, 자, 이런 사건에서 안기부가 조작을 했다는데 이런 거는 없고, 김대중 강주 사태의 배후 조종자는 연반제 추종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붉은 세력들이 같이 어울려져서 이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 전두환이라는 장군은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정성화는 정당방위에서 신문을 할 수 있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김재규가 소위 말하는 우리 대통령을 쏴 죽였는데 같이 밥 먹고 같이 항상 가만 놔두겠어요? 무슨 사건이 나도 옆에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반드시 그 사람 소환해서 신문을 해야 되고 신문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나쁘게 모사해서 권력을 창취하기 위해서 했다고요. 난 서울이 봄이 왜 지금 이 시기에 나오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다 뻔한 거 아닙니까? 뭐 다 총선에 대비해서 나온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보수 정치인들의 그 정체성 문제, 이제 그 용기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좌파 쪽에서 뭐 마음대로 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니까, 보수 정치 정당이 바뀌지 않고는 뭐 제대로 된 그 가치의 확립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진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이번 총선에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헌법적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용기 있는, 자기 기득권만 챙기려는 그런 게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또 역사의 왜곡이 없도록 역사의 중심에 서서 제대로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정당, 그것이 저는 뭐 우리 공화당이라고 보고, 우리 공화당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이제는 그 선택을 우리 공화당에다가 관심을 가지시고 눈을 좀 돌리가지고 그렇죠. 공화당의 선택을 하면은 누군가는 그런 역사 왜곡에 대해서 국회 안에서 얘기를 하고 역사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수준이 상당히 문제인데 미국 물론 국민들의 선택의 문제죠. 뭐 그렇죠. 지금의 뭐 여소야대도 국민의 선택, 그렇게 그런 그 국민의 선택이 이제는 올바른 방향, 내 삶과 대한민국의 국방 안보, 또 그 대한민국의 정체성, 헌법적 가치를 누가 지켜줄 거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화당 자신 있게 국민의 삶이나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정당이다. 그리고 지금 7년 이제 들어갔지만은 우리 공화당에서 뭐 부패라는 얘기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자기들이 나가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지. 또 우리 공화당에서 한 번이라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린 적이 있고 또 한 번이라도 그들한테 붉은 문재인 좌파 정권에 굴종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국민들이 우리 보수 자유우파 국민들을 대신해서 저 조원진이나 우리 공화당이 저렇게 처절하게 투쟁을 하고 있구나. 그렇죠. 라는 부분을 인식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네. 그냥 뭐 우리 조원진이나 우리 공화당이 시간이 많고 그래서 막 그래 하는 게 아니에요. 절박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 좌파들의 준동이 너무 심하고 이대로 가는 나라가 망한 정도가 아니고 체제도 무너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절박한 마음에서 우리가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국민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선진국이고 후진국이 될 수 있거든요. 자, 미국을 봅시다. 제가 미국을 꽤 오래 살았는데, 미국을 봅시다. 미국에는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진짜 대단합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도 가만히 생각해보고 이런 생각에서 어찌하여 우파 대통령, 전직 대통령은 전부 감옥을 가고 누울 자리도 안 주고 이런 놈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전직 원수에 대한 예우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나라가 소위 대한민국이에요. 그게 창피함이 저는 않습니까? 국민들을 탓하기 전에 그러한 우파 소위 보수 정치인들의 문제다. 저는 그래 보고요. 그들은 자기 기득권만 챙기지 역사 혹은 국민, 미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없다. 그렇지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은 특히 보수 정당 껍데기 보수들이 물러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의 희망은 없다. 이래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7년 동안 우리 공화당 동지들과 자유파 국민들 처절하게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처절하게 싸우는데도 얼굴 한 번 비친 사람 없고 전부 다 입 닥치고 침묵하고 지식인들도 마찬가지. 언론 방송은 서로 야합해가지고 일정 방송 우리 공화당이나 저에 대한 방송은 아예 글 한 자 실지 않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죠. 제가 미국 왔을 때도요, 계속 박정희 대통령을 싣고, 나 어릴 때 박정희 대통령이 대단한 위대하신 분이라고 나는 보고 있는데, 여기 있는 위대한 분 맞습니다. 교포들은 어찌하여 그렇게 자기 나라 대통령을 그렇게 씹는지 모르겠고요. 또 가다가 또 전두환 대통령, 그 당시에 오히려 전두환 대통령, 내가 전두환 대통령이 지금 찬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전두환 대통령 당시 유학을 제일 많이 왔어요. 그 인간들이 지금 다 공부하고 한국 가서 다 자리 하나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여기서 공부해라니까 공부는 안 하고 백악관 앞에 와서 맨날 데모만 해가지고 그 나라 망신이나 시키고 반미만 하고. 전두환 대통령도 공과 과가 있는데 그렇죠. 아무튼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묘지까지 못 서게 하는 그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래 보고요. 오히려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 쪽에서도 합천 고향으로 가시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던데 다음 차기 대통령 네. 트럼프가 47% 나오고 바이든이 47% 나왔대요. 네, 3%.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상황으로 그렇게 가는 겁니까? 근데 이게 자꾸 업본다운 합니다. 근데 이게 바이든 트럼프를 비교했을 때는 트럼프가 나와요. 근데 지금 그 뒤에 비하인드에 넥스트 2024년에 굉장히 부각될 건데 50대 중반짜리들이 지금 있어요. 비하인드에서. 근데 이 사람들을 앞세우고 과연 나올 것이냐, 이 사람들이 사라지고 뒤에서 밀치고 나올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거를 한번 지금 이제 상상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아주 두 양당에서 지금 새로운 인물들이 있습니다. 뒤에.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일단은 공화당이라는 점수를 올려놓고 본인이 뒤로 빼면서 다른 사람을 그냥 민주당에 공화당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케네디인가? 공화당에서는 저기 있잖아요. 그 여자 유엔 대사 했던 분 헨리 예, 예. 대사 그 여자분이 지금 나온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디센데스라는 또 저기 주지사 플로리다 주지사.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민주당에서는요, 지금 저기 존 F 케네디 아들이 나올 거고요. 근데 그 사람은 민주당으로 안 나오고 뭐 소위 말하는 독립당으로 독립당으로 나온다는 것 같아. 무소속, 우리로 말하면 무소속인데, 근데 이것도 이제 내년에 가봐야지 합쳐지는 거 안 합쳐진 거 봐야 되고, 플러스 이번에 LA 주지사 한 또 50대가 또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민주당으로 또 나올 거닌가 LA 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도 이 김정은하고 맞물린 이슈가 있어갖고, 또 되면은 골치 아프게 생겼다 이래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우파들이 그래요. 또 이 다 대놓은 또 저기 안보 환경에다가 또 트럼프하고 놀게 생기면 이거 이제 완전히 그거 되지 않는, 또 이제 저기 김정은이 백보만 길러준 거 아니냐 또 이리 되고 있고 아주 재밌는. 한국에서 12월 9일 날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했어. 네네. 이제 조금 이제 특이한 부분은 뭐 북한 핵에 대해서 3자 훈련도 하고 상국 훈련도 하고 그 정보를 바로 직접 공유한다 네. 이런 내용도 있지만 제가 좀 눈여겨보는 것은 그때 이제 내년 초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한국에서 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은 내년 4월 10일 총선하고 좀 맞물려 있는 내용이라서 좀 관심이 가고요. 그거는 이제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사이버 부분에 대해서 가짜 뉴스 어디? 정보 조작 공유, 예. 가짜 뉴스하고 정보 조작 공유. 또 하나는요, 선거의 공정성 운영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선거의 공정성 운영.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잖아요. 우리 국가정보원에서도, 이제 선관위가 테러 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뭔가 발표하지 않지만은 선거의 공정한 운영이라는 게 이제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이 문제가 대두됐거든요. 여기서 안보실장에 의해서 이게 정보 조작의 위험이나 가짜뉴스 얘기를 하고 선거의 공정성 운영, 특히 선거의 공정성 운영을 하겠다는 것은 저는 좀 특이하게 관심 가지고 봤습니다, 이 내용을. 네, 그게 이제 해외 정보 담당관이 지난번에 갔습니다. 한국에 가서. 저기 제크 설리반 가기 전에 그때 이미 해외 정부 가짜뉴스 정보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자. 이게 만약에요 해외 외교 문제라는 안보 문제가 가짜로 나오면요 큰 타격을 받습니다. 국가 대 국가의 어떤 실책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잡아 놓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가짜뉴스가 얼마나 재밌길래 거기가요 보면 인터넷에서 보면 거기가 조회수가 제일 많아요. 진짜 뉴스, 우리같이 이렇게 안보를 뭐 정통으로 하는 사람 조회수는요, 얼마나 안 봐요. 재미가 없다고, 솔직히 말하면은. 예. 김정은이 죽었다고 가짜 하면은 뭐 얼마나 조회수 올라갑니까? 6개월 만에 한미일 안보 수장들이 다 모였는데, 제가 요 부분, 아까 얘기했는 정보 조작의 위험에 공동 대처한다. 그리고 선거의 공정한 운영, 선거의 공정한 운영, 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저도 좀 볼 생각입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요, 선거에서 부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서로 공유하면서 지금 한국에요, 이번에 4월달 선거에도 부정만 아니면은 우파가 이길 겁니다. 이게 전부 부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조작을 하는지 모르겠고요. 저기 해외에서 온 선거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다 없애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21대 국회 2019년이죠. 20대 국회. 2019년에 부정선거 방지 법안, 선거법 개정 법안을 제가 냈어요. 다 동의 안 해줘서 무소속하고 합쳐 11명이 이제 그것을 내가지고
법안을 상정했는데 아무튼 선거 부정 문제는 투표소 개표, 투표하자 말자 바로 개표하는 방법.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투표를 해가지고 투표함이 이동된과 동시에 부정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그 자리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도 워낙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가짜 유튜브들, 가짜 뉴스들 다 처단해야 돼요. 윤석열 행정부가 이번에 그 일을 담당하지 못하면 앞으로 크게 본인한테도 그러면 이제 저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우선 민주당이 안 받아들일 거 사전 투표제를 하면 안 된다. 그럼 절대 민주당이 안 받는다고. 그러면 선관위에 제가 그때도 물어봤지만 투표소 개표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다음 사전 선거도 투표소 개표해서 봉해 놓으면 되고 본선거도 투표소 개표하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투명한 투표함 쓰고 제가 제안했는 그것만 해도 QR 코드 쓰지 않고 막대 코드 쓰고 그것만 해도 충분히 부정선거를 맞을 수 있다 이래 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딴짓을 좀 하지 말고 그렇죠. 제가 제안했는 거 한번 읽어보고 그거에 맞는 그러한 행정적인 조치들을 하고 이게 법적으로 하는데 민주당이 안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절대 법적으로 동의를 안 해주니까 이번 선거는 어떻게 감시체제를 통해 가지고 부정선거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케이.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요. 저기 선거 부정도 중요하지. 왓츠아웃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파의 통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우파 이렇게 끌어안지 않으면은요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처럼 아주 건실한 이런 당을 빨리 국민의힘이 같이 합해야지만이 국민의힘이 잘 될 것 같아요. 차려가지고 다음 총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우리 공화당은 정광훈 그쪽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고 네, 정광훈 목사 주변에 맨날 돈 얘기 나오고 막말하고 이런데 우리 공화당은 7년간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불의의 세력,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운 것밖에 없다고 대안도 많이 제시했고 요즘은 또 그러지 복지 않습니까?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많이 제시하니 그것을 민주당 쪽에서도 받아가고 국민의힘에서도 받아가고 하는데 우리 공화당만큼만 좀 해라. 그러면 본인들이 좀 그렇게 떨어지는 잘 못하는 부분은 우리 공화당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는 전향적인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가 좀 필요하다 이래 봅니다. 그렇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